단백질을 10g씩 3번 나눠 먹는 것과 30g씩 한 번에 섭취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근육 합성에 유리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식사와 공복을 어떻게 주기화해야 하는지, 내가 섭취한 음식을 추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등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근육 중심의학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백질 섭취 요령에 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각자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 계산에 관해서는 오른쪽 상단 일부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물론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 단백질의 총량입니다. 하지만 근육 관점에서는 그 외에도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도 몇 끼로 나눠서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한 번에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도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언 박사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두 끼든 세 끼든 24시간 동안 자신의 목표 체중에 맞는 적절한 단백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위해 하루 3번 30g씩 섭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도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단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주 먹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3번 30g씩 먹는 대신 50g씩 두 끼만 먹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 총 섭취량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체중 감량을 위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일 때 오히려 단백질 섭취 비율과 절대량은 평소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250g에서 300g 이상의 단백질을 대사합니다. 만약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마저 부족하면 신체는 생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근육을 분해해서 얻어야 합니다. 영양 흡수를 고려할 때 운동 전보다는 운동 후의 단백질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영양소가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용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25g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이언 박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식사 타이밍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을 생성하는 동화작용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거나 만성염증이 있어서 근육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우세한 사람들이라면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뿐 아니라 소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음식 섭취도 운동처럼 어느 정도 훈련과 적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단백질 섭취를 갑자기 늘리면 당연히 배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랑 안 맞는 방식인가 보다 하고 바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늘 먹던 음식이 아니면 뭐든 낯설고 속이 부대끼거나 하잖아요. 밥을 주식으로 먹던 사람이 갑자기 빵으로 바꾸면 그것만으로도 소화가 편치 않을 수 있는 것처럼요. 사실 밥과 빵은 영양 구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식단 전체의 영양소 비중을 바꾸는 거라면 우리 소화기관에도 적응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는 서서히 늘려가시고 소화가 쉬운 형태로 조리해보시거나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나 레시피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소화효소 영양제를 일시적으로 활용해보시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운동 전후의 단백질 섭취 타이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인데요. 그 두 끼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강력하게 켜기 위해서는 첫 끼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에서 10시간가량 공복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근육이 분해되는 이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첫 식사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멈출 수 있으며 밤새 굶주렸던 근육은 영양소를 빨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흡수 및 합성 효율을 냅니다. 따라서 첫 식사에서 30에서 5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에 충분한 원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첫 식사에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면 하루 종일 식욕 패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진행한 뇌 fMRI 연구에서 뇌 스캔을 분석했는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뒤에는 탄수화물 사진을 보여줘도 인지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포만감을 유발하는 효과 때문이죠. 따라서 감정적으로 과식하는 경향이 있거나 저녁에 식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침 일찍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효소 생성이나 조직 수리 등 생명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아미노산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의 거대한 아미노산 저장소인 근육을 분해해서 가져다 쓰는 이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의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면에 들어가기 전 하루의 마지막 식사에서 최소 30에서 50g 또는 그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과 저녁에 충분한 고단백 식사를 마쳤다면 중간 끼니는 본인의 하루 단백질 총량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첫 식사와 마지막 식사를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라이언 박사는 왜 단백질을 먹을 때 30에서 50g을 한 번에 섭취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보다 적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근거 없이 대충 잡은 수치가 아니라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상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단백질을 10g씩 3번 나눠 먹는 것과 30g을 한 번에 먹는 것, 뭐가 더 유리할까요? 그 답은 바로 류신 임계치라는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몸속에서 소화되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조각들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서 류신은 고품질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필수 아미노산이자 근육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엠토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존재하는데, 특히 골격근의 엠토르는 류신에 의해 극도로 예민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즉 류신은 근육의 성장이라는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근육 합성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식사 때마다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류신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바로 류신 임계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는 류신이 아주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최소 2.5g에서 3g의 류신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즉 우리는 2.5g이라는 류신 임계치에 도달해야만 하며,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더 높은 양의 단백질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단백질 30g 이상을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는 마법 같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30g의 단백질만 활용할 수 있다는 속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30g은 평균적인 식사에서 최소 2.5g의 류신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 양일 뿐입니다. 류신 임계치와 함께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인데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한데, 이 중 가장 부족한 아미노산 하나가 전체 합성량을 결정한다는 법칙입니다.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판자로 만든 물통에 물을 부으면 가장 짧은 판자의 높이까지만 차오르죠. 단백질 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이 아무리 풍부해도 가장 적게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하나가 전체 합성량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류신뿐 아니라 그 식품에 어떤 아미노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는 이런 관점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류신 임계치인 2.5g을 채우기 위해서 유청 단백질은 27g만 섭취해도 되지만 대두 단백질은 38g 이상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가령 콩류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채식으로 필요한 아미노산을 채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은 노력과 정교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령 부족한 류신을 채우기 위해서 아미노산 보충제를 섭취한다든지 여러 음식을 혼합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많은 양의 칼로리나 탄수화물을 카섭취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동물성 식품은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일정하고 흡수율도 높으며, 식물성 식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크레아틴, 카르니틴, 타우린, 아연, 비타민 B12 등 여러 미량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즐겨 먹지만 단백질 보충의 목적보다는 식단의 다양성과 포만감을 위해 먹습니다. 요즘 식품회사에서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단백질 함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아미노산의 질은 따지지 않고 원가 절감을 위해 대두 단백으로만 채우거나 심지어 콜라겐으로 단백질 함량만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대두 단백이나 콜라겐이 나쁜 성분은 아니지만 이런 원료로만 단백질을 채우면 아미노산 구성이 나빠지고 류신 임계치를 넘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단백질 섭취를 위해 음료나 식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단백질을 먹는 가장 큰 목적이 근육 건강이라면 되도록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단백이나 동물성 원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30g의 단백질을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닭가슴살은 약 120g, 돼지고기 목살이나 소고기 등심은 약 180g, 달걀은 5개 정도 먹어야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두부는 350g은 넘게 먹어야 겨우 이 양에 도달합니다. 평소 단백질 섭취에 소홀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많은 양으로 느껴지실 텐데, 처음부터 이 양을 다 채우려 하기보다는 일단 기준점으로 삼고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언 박사는 단백질 식단은 운동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 요령과 함께 근력 운동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 시리즈는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 포에버 스트롱은 국내에도 번역 출간돼 있으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